3교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고 나와 있죠. 자, 코로나 방전에 대한 요 개념,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에 대한 특성, 코로나 장애,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이런 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뭐 개요를 쓰기보다는 바로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바로 써주면 좋습니다. 자, 코로나 방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왔으니까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위에 요 그림을 같이 그려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 여기 이제 전선이 있으면 이게 도체 표면이죠. 전선 표면에, 자, 이 전선에 일단 고전압이 가해졌다 이거죠. 고전압이 가해지면 이 전선 표면에서 전기 강도가 가장 세겠죠. 뭐 전기 강도 식, 우리 E는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K에 R제곱을 Q,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도체 표면에서 가까울수록 전기 강도는 세다, 볼트 파 메다라는 거죠. 뭐 우리 전기 강도의 시기로 봤을 때도 이 표면에 가까울수록 전위 경도는 높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위 경도 곡선은 이런 식으로 전위 경도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극하이라는 거는 이 공기의 절연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극한값에 갔을 때 이게 이제 파일이 되는 그때의 그 전위 경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류일 때는 센티미터당 절연 파기,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는 그 전압이 30kV이고, 그 다음에 교류일 때는 요거에 루트 3을 나누면 보통 한 21.1kV 나오겠죠. 센티미터당. 요게 이제 파일 극한 전위 경도인데, 자, 일단 이 전선 표면에, 요 표면의 전위 경도, 이 표면의 전위 경도가 주변 공기의 파일 극한 전위 경도, 그죠? 예, 절연 파괴 전압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공기가 국보적으로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전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높은 이제 전개가 가해지는 이 국보적인 요 부분에서 이때 공기가 이제 절연이 파괴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 부분에서 낮은 소리와 엷은 빛을 내는 부분적인 방전 현상이 발생된다. 여기가 코로나 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어떠한 이쪽으로 새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로 인해서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뭐 통신선 요도장이라든지 전력 손실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그죠? 등등의 다음에 나오는 그 코로나 특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뭐 이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방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는 이 그림과 연계해서 반드시 이제 설명이 돼야 되고요. 코로나 특성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그 불꽃 방전 일보 직전, 그러니까 이 불꽃 방전 일보 직전에 국부적인 그 부분 방전이 되는 거죠. 불꽃 방전 일보 직전, 불꽃 방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부분적인 방전 현상이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 특성은 코로나 방전 시에 이제 아까 소리가 난다 했죠, 그죠? 엷은 빛을 띠면서 낮은 소리가 난다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안개가 낀 날일 때, 이때 코로나 방전이 더 용이하게 일어난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또 야간에는 이게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 이 청백색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코로나 특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는 맑은 날보다는 안개가 낀 날, 뭐 이런 날 훨씬 코로나 방전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코로나 장애라는 거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전력이 손실된다. 이거 뭐 피크 시까지는 못 이루더라도 이 코로나 발생되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으로 절연이 파괴되면서 아까 일부 전력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발생됐고, 손실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도체로 전력이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도체로 전력이 흘러가지 않고 이 공기 절연 파괴로 일부 전력이 빠져나갔으니까 손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송전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요 정도요. 우리 이 시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요 내용은 적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요런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다반지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 유도장애. 자, 코로나가 발생되면 여기 이제 고주파 전류 중에서 상고주파 성분이 요 중성쯤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통신선하고 M결합이죠. 상호 인덕턴스 결합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준다. 요런 어떤 우리가 전자유도 장애를 준다는 거. 요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의 부식 문제. 자,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부식이 발생되는데, 이 코로나에 의한 오존 및 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수분과 이렇게 화합을 하게 되면 이 초산이 발생되면서
여기 이제 부식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자본, 이런 부분들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레이타 접촉에 통해서 또 소력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존층 발생이 됐죠. 이 오존층 발생 때문에 환경오염 이런 게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진동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어떤 소음,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장애가 발생되는 현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로나 대책은 결국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 코로나 인계 전압 자체를 높여버리면 되겠죠. 이 코로나 인계 자체를 높이면 높은 전압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전압이 낮을 때는 코로나가 잘 발생되지 않겠죠. 그럼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선을,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여기 이제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게 이 D인가요? 그 D, 어떻게 요 거리 D를 크게 한다. D를 크게 하게 되면 굵은 전선이 되니까 여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좀 어렵겠죠. 그 다음 또 다도체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반경, D 이걸 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킹혼이라든지 아킹링을 설치해서 이제 그 코로나를 또 방지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근구라는 거는 전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들이죠. 전선을 고정하는 기구들이 이제 가슴근구거든요. 이런 가슴근구들을 개량을 해서 기존의 가슴근구 때문에 국부적인 어떤 그 전기 집중이 발생되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그 전선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애자 부분에 어떤 그 저림 파괴에 대한 그 저림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애자의 그 오염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없애버리면 코로나 인계 전압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결론도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이런 어떤 전력 손실, 효율 저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발생을 방지시키려면 굵은 도체 또는 다도체 이런 걸 써서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이면 코로나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어떤 간단한 뭐 결론이라도 꼭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결국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이는 게 좋다. 그런 대책으로 가야 됩니다. 자, 3-2번 문제가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그죠? 이게 좀 제일 이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뭐냐면 KC에 나와 있는 특별 감전 보호 대책에 대해서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원 쪽에는요. 여기 일반 요구 대책 이런 건 좀 애매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가지 뭐 출제를 해서 법적인 걸 무조건 적으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런 걸 좀 난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 앞에 2교시 문제도 보면 그 과부하 및 그 단락 보호 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왔죠. KC에요. 그 다음 또 이제 KC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자, 최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술사 출제 문제에 법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맨날 나오는 걸로 좀 보이고 있죠. KC가. 그래서 KC를 여러분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KC 중에서도 이제 자주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가 전압 강화라든지 아까 단락 과부하 보호 장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펠브 셀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오고 말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케이블 트레이,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동기 보호용 그 배선용 차단기, 과전류 보호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전선에 대한 그 보호 장치, 그런 부분, 단락, 과부하, 그거는 반드시 계속 돈다. 아시겠죠? 그 도는 그 문제들이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면, 자, 앞으로 한 번 나왔다가 말 문제, 지금 우리가 나온 것 중에 빼고 한 번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배전 계통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요건인가요? 저번에 그 몇 번 나왔죠.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이제 요거는 반복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잘 KC를 우리가 이제 압축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지죠. 자, 일단 보호대책에 대한 일반 그 요구사항은 막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요거는 특별지압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이제 셀브, 펠브, 요거에 대한 그 보호대책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EAV는 안 쓰죠, 그죠?
기능 특별자압은 보통 통신 쪽이니까 여기서 안 다루고, 여기 이제 안전 특별자압, 그 다음에 펑셔널, 이게 이제 프로텍티브 보호 특별자압이죠. 펑셔널 특별자압, FELV죠. FELV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았죠. 셀프 펠브 안전하고 이게 보호에 관한 그 특별자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그 보호 대책은 우리 전력계통에 쓰는 셀브하고 펠브 이 두 개만 따진다.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압의 한계 부분. 우리가 이제 전압은 여기 이제 AC 기준으로 특별자압은 AC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대해서도 두 번째 특별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부터 특별저압계통을 보호 분리하고 특별저압계통과 다른 특별저압계통 간에는 기본전을 해야 된다. 요 기본전을요. 요 기본전에 대한 또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1차적인 저렴밖에 안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저렴밖에. 그죠? 자, 요런 어떤 저렴 문제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계통과 대지 간에도 여기 이제 기본 저렴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 저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물un당 1권에 기본 저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저렴에 대한 개념을 머리 스킵하시고 이런 부분에 기본 저렴을 한다는 걸 요구한다. 보호 대책에서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이 좀 밑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뭐 한두 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기에 좀 만만치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셀프 펠브에 대한 전원. 이 셀프 펠브에 대한 전원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이 셀프 펠브 회로의 전력이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전저렴 변압기로 그 전력 공급을 해라. 또는 만약에 이 안전저렴 변압기가 없다고 그러면 이와 동등한 전원이 공급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촉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내부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출력단자의 전압이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죠.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이런 이제 전자장치를 달아야 된다. 다만 이제 이 셀프 펠브라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전원은 이런 쪽으로 전원이 공급돼야 되고, 고장이 나더라도 이 우리가 안전특별전압 또는 이제 보호특별저압 요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전원 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의 내용에 보시면요. 안전전원 변압기라든지 여기에 이제 공급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중 강화 절연된 이동 전원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중 또는 강화절이라는 거는 이중절을 하는 거죠. 절연이 1차 절이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절연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연을 두 겹, 세 겹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절연이다. 그죠? 강화절연도 이중절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동일한 절연체를 두 겹 내지 세 겹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죠? 이거는 뭐 다른 재질의 절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절연을 기본 절연을 해도 추가적인 추가 절연을 또 하는 이런 어떤 전원 쪽으로 구성하라. 이런 거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셀프 펠브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그죠? 요구사항은, 자, 첫 번째, 셀프 펠브에 대한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요 충전부하고 다른 셀프, 그 다음에 펠브 회로 사이는 기본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 또는 최고전압에 의한 기본절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좀 미국에 좀 끄급하죠. 그죠? 그러니까 셀프 회로의 이 충전부. 셀프 회로의 충전부라는 건 외암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와의 기본전을 해라. 그죠? 셀프 회로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접촉했을 때 감전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지, 땅하고 기본 절연을 해라. 절연체를 가지고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펠브 회로, 셀프 회로에 대한 펠브 회로 및 펠브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계 노출 노전부는 반드시, 기계 노출 노전부는 뭐죠? 이 부하설비죠. 부하설비 이제 외암이죠. 그러니까 셀프 회로로 공급되는 그 전로의 기기가 이게 이제 금속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접지를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KC에 나와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여러분들 이대로 이루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절연이 된 다른 회로의 충전로부터 특별저압 회로의 회로 분리에 대한 부분, 이 회로에 대한 분리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외우기가 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밸브 회로 계통의 이 플러그, 콘센트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해라,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다른 전압 계통의 이 콘센트를 꼽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특별 저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저압에 아까 AC 50V, 그죠? DC 120V 이하인데 여기를 뭐 220V나 이런 걸 꼽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콘센트를, 그죠? 막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해놔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프 펠프의 이 전압이 다르니까 다른 계통의 전압하고 이 셀프 펠프 회로의 콘센트를 이렇게 같이 꼽으면 안 된다. 플러그는, 그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5번, 6번, 7번도 다 이게 법규의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 법규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으면 좀 힘든 내용이죠. 뭐 이거는 진짜 이 법규를 딱 암기하지 않으면 뭐 쓰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3번을 봐주죠. 3번도 요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을 가면 안 되고 공동주택에 대한 요 전기자동차 쪽으로 조금 몰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요 앞에 시험인가요? 그 129회인가 그때 시험에 우리가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뭐 종류들 나오고 뭐 충전시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한 시험 나왔죠. 한 4개 항목으로죠. 그때의 이 전기자동차 어떤 그 충전 설비에 대한 어떤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도 공동주택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는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왔고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법이 있죠. 여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충전 시설이 이제 우리가 설계가 이 충전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주택은 여기 이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서 여기 이제 충전 시설 그 설치 대상이다. 자, 이런 개념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에 여기 이제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충전기의 개수, 뭐 수량 이런 거 있죠.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어떻게 몰고 가냐면 이 충전 시설의 종류 및 수량의 법적 기준,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구성.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기 설치 대수. 요 3개 항목 중심으로 요 내용을 쓰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충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이잖아요. 고려사항. 그러니까 알아서 한번 써봐라 이런 말이죠. 그 알아서 써보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동차법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거 내용, 그 다음에 요런 내용 중심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방향 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친화적, 그 친환경 자동차법, 이 법에 대한 그 전기자동차, 이 충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스킵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관련법이 있거든요. 이 관련법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관련법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18조 7항에 여기 충전 시설에 대한 종류, 설치 수량,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너무 법적인 걸 냈어, 법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과연 기술사 어떤 문제로서 내가 적합하냐, 항상 의문인데, 너무 이 사람들이, 출제위원들이, 법 관련해서 이상한 거, 자기들 채점하기 좋은 거, 이런 걸 자꾸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충전 시설의 종류 및 설치 수량을 우리가 이걸 설명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법에 나와 있다. 그러면 충전기에 연결되는 그 케이블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전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충전기가 있고 여기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전기자동차이다 보시죠. 전차가. 전기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충전 케이블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 케이블로 안 되고 여기 이제 케이블로 가지고 여기 전기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여기 배터리에다가
케이블을 가지고 전력 공급해라 이 말이죠. 이 축전지에다가. 아시겠죠? 이 전기자동차 축전지에다가 반드시 케이블로 전력 공급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설의 종류는 여기 이제 이거를 내가 이 급속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완속 충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속 완속. 그러면 이 급속 충전할 때는 이 충전기의 최대 출력이 40km 이상이 되고 이걸 완속 충전기로 할 때는 40km 미만의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그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규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시설에 대한 수량을 보시죠. 충전 시설에 대한 수량은 여기 이제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 그러니까 시도에서 여기 이제 충전 시설 수량은 시도마다 다르다. 그래서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이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이 충전 시설의 수량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시설은 이미 이제 설치되어 놓은 여기에서는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 내에서 또 여기도 각 시, 그 시하고 도에 보면 다 다릅니다. 이 각 시도에 그 나와 있는 조례에 따라서 요 충전 시설의 수량이 이제 결정된다. 이런 것도 좀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그 18조, 여기 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18조 7항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좀 암기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제 충전 인프라 구성은, 자, 전원 인프라는 이제 이게 전원 설비죠. 여기 이제 전원 설비는 수전 설비에서부터 여기 이제 충전 장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수변전 설비가 있다고 보면 수변전 설비가 있고 여기 이제 충전 장치가 있겠죠. 충전 장치가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인프라죠. 여기에 대한 인프라, 또 여기에 대한 인프라죠. 여기에 대한 인프라들이 공급이 돼야 돼. 이게 갖춰야 된다. 자, 수변전 설비에서 이 충전 설비까지, 그죠? 전력 공급을 위한 요 간선 및 판넬이 구성된다. 여기 이제 당연히 그죠? 여기 이제 간선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판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충전기 부하, 여기 이제 충전기가 있으면 이 충전기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하가 있으면 충전기 부하에 대한 여기 이제 수용률, 그죠? 이 충전기가 동시에 100대가 있을 때, 뭐 100대 중에서 동시에 50%가 이게 충전을 할 거냐, 충전 장치에서요.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수용률, 이 부동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져야만이 우리에게 이제 간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변전 설비의 뭐 전력 공급에 대한 용량들, 이런 것들이 여기 수용률이라든지 부동률에 따라서 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에 이 말단 쪽에는 수용률, 부동률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원 인프라 쪽에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는 이게죠. 아까 말 충전 인프라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충전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통신망 인프라,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일 이용률. 자, 일일 이용률요. 이 충전 장치에서 이제 일일 이용률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일일 그 충전기 수량이죠. 일일 충전기 수량은 완속은 뭐냐면 슬로우죠. 슬로우 차지죠. 완속 충전기 수량에다가 여기 이제 일일 이용률이죠. 이걸 곱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패스트 차지죠. 급속 충전기에 대한 요 수량에다가 여기 이제 일일 이용률이죠. 그러니까 요걸 곱하면 여기 이제 일일 충전기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중에 이 충전기 수량이 몇 대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이용 패턴들, 그 차량인들이 어떻게 이 충전기에 이제 이용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계절별, 월별 또는 이런 그 차량 입고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운전자가 기간 시간부터 자동차가 충전되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차량 이용 패턴 이런 것도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 분석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큰 틀에서 아까 세 가지죠, 그죠? 충전 시설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어떤 법적 기준, 인프라 구성, 그다음에 충전기 설치 대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설계시 고려된다. 그런 내용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문제는요, 유도전동기 기동 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좀 굉장히 쌓이게 있는 문제죠. 이 유도전동기 이상현상이 처음으로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약간 의외였죠, 그죠? 자, 이게,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쌓이게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자, 차동기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동기운전, 크롤링이죠, 크롤링. 그 다음에 게르게스 현상, 전동기의 안정운전점, 요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동기 운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요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정자의 이 슬롯 부분, 여기가 이제 회전자의 슬롯이라 하면, 이 고정자 쪽하고 이 회전자 쪽 슬롯이 맞지 않죠. 이 슬롯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코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일이. 이 코일이 들어가서 이게 전류가 흘러나면 자기장이 나오겠죠. 여기도 이제 코일이 들어가서 전류가 흘러나면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이 자기력선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력선 자체가 나오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자기장의 차이점이 발생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놈이 이제 공극이다 보면 이 공극에 이 자기력선의 어떤 자기력선 나오는 게 일정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력선 수가 일정하지 않고 또 이 위치에 따라서 고정자 부분의 이 슬롯하고 회전자 부분의 슬롯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치하지 않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력선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게 불일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극 부분에 우리 이제 정상분 전류에 의한 자속 외에도 어떤 자속이 나오냐면 이 고조파에 의한 이런 부분이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의 이 회전자 속도가 원래는 이 전격 속도 여기까지 가서 이제 속도가 여기 이제 부하 토크지 않습니까? 얘가 부하 토크고 이 전동기 토크가 우리 기본파에 대해서 전동기 토크 이거죠. 그러면 기본파에서 제가 T1이 났죠. 그럼 이 부하 토크 여기죠. 그럼 요 점에서 만나서 지금 요 속도로 지금 운전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고조파가 여기서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조파가 발생되니까 만약에 이제 고조파가 여기서 5조고파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고조파가, 여기 7고조파죠. 7고조파가 이렇게도 발생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하 토크하고 이 부하 토크 곡선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랑 이 7고조파가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어떤 임의의 속도, 이 N- 여기서 지금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고 여기 속도가 딱 스톱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크라우링, 차동기 운전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발생되는 게 여기 이제 이 퍼미언스가 일치하지 않다. 그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고정자 슬롯하고 회전자 슬롯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의 차이점도 발생되죠. 여기 이제 자기력선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장의 차이도 발생되고 이 자기력선 자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극 부분에 지금 뭐냐 하면 기본파뿐만 아니고 이 고조파 부분이 고조파 자속, 기본파 자속, 고조파 자속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격 속도, 원래는 고조파가 없으면, 이 고조파 부분이 없으면 여기서 딱 부하 토크하고 전동기 토크 만나는 여기서 속도가 딱 이제 이 속도로 지금 운영이 되어도 되죠. 근데 이 속도로 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조파하고 이 고조파에 의한 토크 부분, 여기하고 전동기 토크가 만난 이 점에서 딱 속도가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크롤링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거를 써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고정자 슬롯하고 회전자 슬롯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퍼미언스의 차이점 때문에 이런 고조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조파라든지 또는 이제 기본파 고조파, 그죠? 이거는 이제 역상 고조파죠. 이거는 이제 정상 고조파 이런 게 흘러 들어올 수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분 147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방향 토크가 발생됐죠. 정상 고조파니까. 이런 역상분 고조파들은 역상분 토크, 즉 회전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파인 토크가
기본파 토크에 합성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아까 A점 저기서 A점까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이때 가속이 못 되고 속도가 낮은 이 T점에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런 고조파에 의해서는 만약 이거는 만약 5고조파가 발생됐다. 그러면 5고조파에 대한 그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5고조파 이렇게 됩니다. 이 고조파 차수분의 동기 속도 이거만큼의 회전 속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7고조파다. 그러면 7 나누기 동기 속도 이런 어떤 속도가 가해집니다. 회전자 쪽에다가. 그죠? 가해져서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7고주파 쪽에서 이렇게 더 이상 속도가 증가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라우닝 현상 때문에 여기 이제 소음 진동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건선에 흐르는 이 전류도 증가된다.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기본파 전류에 의한 부분도 있고, 그죠? 다시 이제 고조파에 의한 그 전류에 의한 토크도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크들이 이제 믹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동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역상문 고조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역상문. 이거는 이제 반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이 회전력에 대해서 정상분 토크에 의한 거에 여기 반대로 이렇게 작용이 되면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고조파가 크지 않으니까 뭐 축계통을 비틀린다든지 이런 축계통을 파손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동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또 고조파 전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류가 증가되니까 결국은 발열 문제, 가열 문제, 소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대책은 뭐냐 하면 회전자 쪽에다가 회전자에 사구를 채용한다. 지금 이게 이거죠. 이 권선 방향,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자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감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감으면 철심을 이렇게 감으면 이 크롤링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방지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100% 방지는 좀 힘들겠죠. 100% 방지는 힘들고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크롤링 현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사구의 지금 방향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 게르게스 현상은 뭐냐면 자, 이거는 여기 아까 이거 뺐네요. 차동기 운전은 반드시 이제 농력유도 전도기 쪽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이다. 요 이상현상이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요거는 뭐 연구반 교재에 다시 올라갔을 때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르게스 현상은 권선형 유도전도기 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권선형 유도전도기 2차 측이죠. 회전자에 세 상 중에 한 쌍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럼 세 상 중에 한 쌍이 끊어지니까 2차 측이 지금 단선이 났지 않습니까? 이 단선이 났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게 역상분 전류가 발생된다. 역상분이죠. 역상분 전류, 즉 역상분 토크가 발생된다. 이 역상분 토크가. 역상분 토크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역상분 토크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두 개의 토크가 지금 합성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속도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냐면 슬립이 지금 50% 이 지점에 있죠. 이 지점에서 진동하고 이제 안정이 되어버린다. 이게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자,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슬립이 50%인 이 지점에서 진동이 되고 안정되는 현상. 이게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다. 자, 키는 회전자 2차 측에 그 한선이 즉 단선이 됐다. 결상이 됐죠. 그러면 이때 단상 전류가 흐른다 이죠. 한 놈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상분 전류가 흘러 나오고 역상분 전류에서 여기 이제 역상분 토크가 또 발생된다. 역상분 전류에서 역상분 토크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슬립이 50%인 지점에서 진동이 되고 안정이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정상분하고 역상분 회전자기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때 이제 2차 전류 때문에 이건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전류. 회전자 전류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역상분하고 정상분하고 회전자기로 구분되는데 원래는 이 정상분 자기는 그대로 있었죠. 정상분 자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 역상분 자기에 의한 그 속도를 보면 자, 봐보십시오. 지금 회전자가 1-s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회전 자속도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 2차 측 전류죠. 2차 측에 회전자의 2차 측 전류가 흘러간다 말입니다. 2차 측 전류에 의해서, 즉, 회전자의 우리가 주파수는 SF죠. 이 회전자의 주파수는 SF인데,
자, 회전자의 전류에 의해서, 즉 역상분 전류입니다. 얘가 역상분 전류이기 때문에 역상분 전류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역상분 전류에 의한 속도가 이런 속도가 나온다. 만약에 이게 역상이 안 됐으면 이런 속도, 이런 어떤 속도식이 나오겠죠. 만약 정상이면 여기가 이 회전자 도체에 의한 전류에 의한 회전 자개 속도입니다. 회전 자개 속도, 회전자 전류에 의한 회전 자개 속도. 이게 만약에 정상이면 SNS가 나오겠죠. 플러스 1-S에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동기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상으로 들어가니까 역상분만 따지면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반대로.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역상분. 아시겠죠? 역상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SNS. 플러스 1-S예요. 이거에 NS. 이 꼴로는 이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역상이 발생됐을 때 이 속도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자, 정상분 토크하고 역상분 토크하고 각각을 보고, 그 다음에 정상분 토크하고 역상분 토크를 합성한 토크를 한번 봐보자 이거죠. 자, 이 그림을 내가 밑에 그려놨는데, 자, 정상분 토크는 이렇게 발생되겠죠. 우리 항상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슬립이 이제 요렇게, 0부절 요렇게 이제 오는 거고, 슬립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역상분 토크에 의한 토크 곡선 이렇게 지금 발생된다 이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정상 토크고, 이건 정상분 전류에 의한 토크고, 이건 역상분 전류에 의한 토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합해버린 거죠. 이 토크하고 이 토크를 합쳐버리니까, 자, 이런 토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토크가. 자, 이런 토크가 나오니까 이 토크에서 이 보면 여기하고 토크는 안 나오는 거죠. 여기 토크는. 여기 토크는 지금 죽어버리니까 토크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끝장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자, 역상분 토크는 S 이꼬로 0.5S 0 사이에 이때 이제 발생된다는 거. S가 0보다 클 때는 이거죠. S가 0.5보다 클 때는 여기 이제 전동기로 되는 거고, 여기가 전동기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전동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상 토크에서 따진다. 역상 토크에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약간, 자, 여기요. 자, 역상 토크 여기서 보시면,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S가 0.5보다 클 때, 이때는 이제 전동기 토크네. 이게 전동기 토크다. 전동기, 그죠? 그 다음에 S가 0에서 0.5 사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이 발전기 토크다. 발전기 토크. 자, 이런 식으로. 토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된 토크. 정상분하고 역상분 토크를 합해버리니까 이런 토크 곳이 나와, 이렇게 토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상쇄되고, 그러니까 토크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S 이꼬로 아까 슬립이 0.5일 때요. 슬립이 여기 0.5지 않습니까? 이게. 슬립이 0.5였을 때 이 회전자는 보기 속도 50%까지만 상승한다. 여기가 그 이상은 가속이 안 되죠. 여기서 더 이상 가속이 안 되죠. 왜냐하면 토크가 제로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자는 동기 속도 50%까지만 상승한다. 자, 요 내용입니다. 합성 토크는. 요리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동기 안전 운전점. 요게 지금 보면 그 게르게스 현상에서도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A하고 C점. A하고 C점은 안전 운전점 범위고, B점하고 D점은 불안정한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A점은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안전 운전점만 물으면 요것만 딱 끊어서 설명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 부분만. 지금 이거 점이 지금 4개지 않습니까? 4개니까 요 부분 딱 끊어가지고, 요걸 딱 끊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S 이꼬로 1부터 해서 S 이꼬로 0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동기 토크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하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하 토크 곡선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봐보십시오. 지금 요것만 끊어서 보자 이거죠. 요것만 끊어서 보면, 여기 이제 임의의 속도, N1으로 지금 속도가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운전이 되고 있죠. 여기 S 이꼬로 0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S 다시라고요. 이 운전점. 운전점 S에 이 슬립을 S 다시라 했을 때, 그때의 속도를 이제 N1이라고 보자, 이거죠. 자, N1에서 요렇게 이제 지금 운전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요걸 이제 A점에 보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속도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 여기서 첫 번째 A점에서 안정운전점입니다. 안정
운전점, 여기 이제 설명할 때. 자, A점에서 이제 가속을 시키죠. 자, 가속을 시키다는 속도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부하 토크하고 전동기 토크를 보자죠. 전동기 토크.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 속도를 올려버리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가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가속을 시키니까 전동기 토크에서 이래 되고 부하 토크는 지금 여기서 이리 올라가죠. 그럼 부하 토크를 여기라고 보면 부하 토크를요. 전동기 토크는 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속을 시켜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하 토크가 더 크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전동기 토크보다 부하 토크가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A점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속도를 이렇게 증가시켜버리면. 그러면 이 부하 토크가 전동기 토크보다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원래 A점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회전자가 돌면서 운동 에너지를 줘버리면 다시 이제 토크를 올리는 거죠. 토크를 이렇게 다시 올리니까, 토크를 더 주니까 지금 예를 들어 속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A점이고. 이게 이제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주면 얘가 이제 토크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토크가 증가되면서 다시 이 A점에서 안정이 되는 요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 설명하면요. 자, A점에서 이제 가속을 시켰을 때, 두 번째는 A점에서 이제 감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키는 아니라 감속을 시키죠. 자, A점에서 감속을 시키면 이제 요 부분을 간다는 거죠. 요 부분요. 요 부분을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제 속도를 오히려 올려버렸죠. 속도를 올려버리니까 그럼 이 전동기 토크가 이 부하 토크보다 더 커지겠죠. 부하 토크는 여기인데 전동기 토크는 여기 있죠. 요거 차이만큼 이제 전동기 토크가 더 커지겠죠. 이럴 때는 자 봐보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가속을 시키든 감속을 시키든 여기서 감속을 시키고 아까는 첫 번째는 감속을 시키죠. 그죠? 이 첫 번째는 가속을 시키고 두 번째는 감속을 시키습니다. 이 감속을 시킬 때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부하 토크보다는 전동기 토크가 더 크죠. 그럼 전동기 토크가 더 크니까 이때 이제 이 토크 차만큼 다시 이제 가속을 시키죠.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 지금 감속을 시키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쪽을 가속으로 한번 시켜보자. 그죠? 가속을 시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던 점이 다시 가속을 시키면 A점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어버립니다. 요렇게 이제 안정이 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가속을 시키든 감속을 시키든 그 두 개 다 해봐도 결국은 A점으로 다시 이제 안정 운전이 되는 이 범위가 여기 이제 A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A, B, C, D를 다 따지면 C점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여기가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안정운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불안정운전은 제가 나중에 연구반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운전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그죠? 자, 3-5번 문제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뱀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뱀스에 대한 구성요소, 그 다음에 구성도, 그 다음에 뱀스 기능 이렇게 나왔죠. 요즘 문제가 보면 과거하고 좀 다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내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뱀스의 개념들 반드시 좀 외워놔야 되고요. 뱀스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빌딩 내에 사용되는 모든 그 기계 기구들에 대해서, 그죠? 여기 뭐 센서나 계측 장치를 설치해서 이게 통신망으로 연계해서 그 로컬에 있는 그 에너지 원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뱀스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죠? 빌딩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게 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최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게 뱀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뱀스 기술에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되어 있다. 건설 기술, 정보통신 기술, 에너지 기술. 그죠? 이런 것도 융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물은 게 뱀스에 대한 구성 요소죠. 요거 지금 내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요 카페에다가 뱀스 구성 요소에 대한 요 내용이 나오는 자료도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면 하드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이렇게 해서 뱀스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요 부분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뱀스의 구성도는 이렇습니다. 이 로컬에 있는 우리가 이제 조명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센서를 다 달아가지고 센싱을 통해서 여기 이제 계측을 하고 다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이걸 분석을 통해서 여기 있는 로컬에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그죠? 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 전략을 하겠다. 이게 이제 뱀스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요거는 기본서나 연구관 교재 다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뱀스에 대한 기능은 데이터 표시 기능들이요. 그 다음에 정보 감시 기능, 뭐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데이터 정보 조회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소비 현황 분석 기능. 이 데이터가 어떻게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자, 이 설비의 성능 자체가, 그죠? 운영 상태가 좋으냐, 성능이 설비의 효율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옥내외 환경에 따른 정보 제공. 옥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 예측 기능, 에너지 비용 분석 기능 뭐 등등의 기능들이 여기 이제 적용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뱀스를 했을 때 우리가 뱀스를 왜 하느냐? 결국은 지금 CO2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딩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걸 방지시키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뱀스를 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뱀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뱀스에 대한 어떤 기술 기준에 대한 표준화, 그 다음 뱀스에 대한 그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지원 제도, 그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것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결론으로 좀 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요. 자연 채광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자연 채광 시스템. 자연 채광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광, 그죠? 우리 인공광원이 아니고, 주광을 우리가 이용해서, 인공 조명광을 이제 대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자연 채광에 대한 다음 설명을 하시오. 자, 자연 채광에 대한 목적, 그죠? 그 다음 자연 채광, 시스템, 그 다음 자연 채광 시스템, 그 다음에 설비형 자연 채광 시스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도 보면요. 자연 채광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거를 우리가 자연 채광이라 하냐라는, 여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자연 채광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직사광은 바로 비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란작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빛이 비치는 게 천공광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공광을 우리가 주대상으로 한다. 자연 채광에 대해서는 주광 중에서도 천공광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게 자연 채광의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 채광 방식은 크게 설비, 그죠? 우리가 어떤 기구로부터 자연 채광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가 아닌 어떤 창으로부터 자연 채광하는 방법이 있다. 자, 자연 채광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 채광을 한다. 태양광을 통해서 직광부, 과기송부, 상광부. 상광부는 빛을 뿌려준다는 거죠. 산란시켜서 실내에 뿌려준다는 겁니다. 광이송 장치는 중간에 덕트라든지 광을 중간 매질을 통해서 광을 이송해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이 주광을, 즉 우리가 천공광을 모으는 부분이죠. 모아서 중간 이송시켜서 실내 쪽에 빛을 이렇게 산란을 시켜서 자연 채광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성도를 간단하게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연 채광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 채광을 왜 하냐? 결국은 조명에너지 전략이죠. 내기난방 부하의 전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 부하의 절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연 채광을 하는 것만큼 우리 조명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채광의 주 목적은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 이것도 다 타지 않았나요? 실제 공간이죠. 공간에 대한 시환경입니다. 공간요. 공간, 실내 공간에 대한 시환경 개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가보죠. 지하에 밑에 가면, 우리가 아무리 인공광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연 채광 시스템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광하고 그런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자연 채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에너지 전략이 주 포인트이지만, 특수한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주광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시환경 개선, 그런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 채광형 시스템에는 여기 이제 세 가지 방식입니다. 빛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죠? 그게 이제 척광, 채광이죠. 척광 또는 척창, 빛이 옆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채광 시스템 중에서 효율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 빛 자체가 불균형하게 들어온다. 자,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측광에 대한 채광 방식은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채광량이 좀 이 특징은 뭐냐면 천창에 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채광량이 적고 조도가 불균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창은 말 그대로 여기를 일단 먼저 볼까요? 여기 이제 측창은 옆으로 들어오는 거죠. 옆으로 빛이, 그죠? 그러니까 천창은 위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측은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정측 채광이다. 그러니까 천창 채광에 대한 부분, 정측 채광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 특징,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천창은 지붕이나 천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채광이 되는 방법이고, 이때는 고조도를 얻을 수 있죠. 빛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인적 건물에 대한 영향을 거의 잘 받지 않겠죠. 그죠? 막 그런 것들. 근데 빛이 너무 이제 직사가 되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다. 고도지지만 이 빛이 바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는 좀 있죠. 자, 요거 정측 채광은 이렇게 천창의 채광을 조금 보완한 방식이 이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광분포가 균일한 주광분포를 요구할 때는 뭐 이런 정측 채광 방식을 쓴다. 여기에 대한 개념 특징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설비형 자연 채광이라는 것은 설비를 이용해서, 자, 인근에 이제 고층이 있고 옆에 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설비를 이용해서 여기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저층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건물 1령부를 이용한 건물 1령부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거죠. 건물의 그늘 부분, 이게 이제 건물의 그늘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건물의 1령부입니다. 요 건물의 1령부에 즉 그늘이 생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설비형 이 자연 채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제 그늘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1령부입니다. 1령부. 그늘이 생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태양광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비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천공광을 모아서 이 저층에다가 이렇게 자연 채광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 특징적인 거, 이런 거 조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중정이나 아트리움을 이용한 방법. 이게 이제 중정이나 아트리움이죠. 이게 중간 쪽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이런 방법. 자, 그 다음에 건물 내부와 지하철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반사 거울, 고반사 거울로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건축과 닥터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개념적인 걸 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반사거울이죠. 여기서 반사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광덕터죠, 광덕터. 직광을 해서 이 광덕터 부분에 광을 보내서 이 상광부에 빛을 이제 실내 쪽에 상광부를 통해서 빛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 케이블 방식은 여기 이제 직광 렌즈를 통해서 여기 이제 광섬유, 이 광섬유를 통해서 구동 모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조절 유니트를 통해서 여기 이제 광섬유를 다시 이 실내 쪽으로 뿌려주는 이 형태가 광 케이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답안지 결론을 꼭 써야 됩니다. 설계 시에 자연채광 공간 내 시간대별, 자연채광 공간 조닝화, 그 다음에 자연채광 공간에 대한 적정한 실내 조도 레벨 수준,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연채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창이나 인공 광원에 대한 그래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결론에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